현금을 놔두고 일부러 남겨두고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연착륙이 되고 우리나라는 좀 언제쯤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좀 보세요? 장이 불안할 때 잠시 매매를 쉬시는 것도 중요한 매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매매를 쉬는 것도 매매예요. 근데 금융의 중심 여의도에 워렌 증권 학원이라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0년에 설립해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대기업에 좀 다녔고요. 대기업에 한 18년간 다니다가 그 정년퇴직한 선배들이 좀 화려하지 못한 모습에 난 정년퇴직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뭘 할 것이냐 이런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제 주식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직장 다니면서 한 7, 8년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 학원을 차려서 좀 제가 가진 걸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워렌 증권 학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종목 발굴 사례가 나오면서 네. 수익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요즘 증시 상황을 엿줍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6월 FOMC에서 그때는 연말 금리가 한 3. 몇 프로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좀 대표해서 3.75%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거의 1% 높은 거잖아요. 네. 약 1%. 네. 그런데도 이게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조금 상승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증시라는 게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증시는 6개월 선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재가 다 나왔어요. 터미널 금리가 밝혀졌어. 그렇죠. 점도표에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반영이잖아요. 상승하면 어떻게 될 건데. 금리에 유리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 이제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저의 그 내피셜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그렇죠. 이미 다 나올 건 중요한 거.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쟁. 저도 이제 그 푸틴의 핵 전쟁한다고 핵폭탄이나 핵폭탄보다 위력이 더 큰 그 폭탄 있잖아요. 그런 게 터지면 이제 그때는 오히려 매수 찬스예요. 그때는 뒤도 안 보고 매수 찬스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월남전 때도 그랬고 9.11 테러 때도 그러고 단기간에 만회를 하거든요. 급락하면 그 전쟁으로 인한 거는.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좀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푸틴이 핵무기를 던졌어. 그럼 급락할 거잖아요. 그때는 매수 타임이에요. 그때는 뒤도 안 보고 매수 타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정말 그러신 분이 많이는 없을 것 같지만 현금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그 주식을 조금씩 매수해가도 괜찮은 시점이라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는 이제 현금을 놔두고 일부러 남겨두고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악재가 드러날 게 다 나왔고 터미널 레이트까지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루미니 교수 루미니. 그런 사람처럼 약간 비관론자들은 연말까지 40% 급락할 거다. 오늘은 또 조선일보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괜찮습니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어젠가 11월 12월까지 20% 급락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확률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환율 급등에 영향을 직격탄을 맞으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예상이 조금 더 불안합니다. 사실은. 근데 글로벌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가 빠지면 2천이 깨지는 거네요.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환율이 네. 1,000원, 1,100원일 와. 제가 거의 작년에 까마득하네요. 수강생들한테 네. 내가 가진 자산의 50%까지는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지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작년 내내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그게 올라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달러 투자에 지금은 부담스럽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1,400원 1달러당 1,400원이 넘었는데 정말 좀 열심히 올라간다고 쳐서 1,5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저 지지부진히 행보하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또 내가 원화를 갖고 있으면 그걸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그건 별개죠. 그건 또 별개예요. 그건 전혀 별개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올라간 대신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환율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재산을 사는 거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고 미국 주식은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매수할 타임이죠. 그렇게 보세요. 네. 네. 그럼 뒤에서 조금 더 네. 개별 주식으로 들어갔을 때 좀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와 환율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요소가 또 있을까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나 순매수를 하거나 순매도를 할 때 외국인은 우리나라 환율에 베팅하는 경향이 많아요. 환율에 베팅하는 경향이 많은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가져와서 1,000원을 바꿔서 1,000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환율이 900원이 됐다면 900원어치만 팔아도 1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자꾸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인 매수가 이루어지면 코스피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매수면 매수, 매도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 당시 1달러를 가져와서 이제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는데 1,400원 했단 말이에요. 1,400원어치 주식을 팔아야지 1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자꾸 순매도를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을 팔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환율이 상승을 멈추기 전까지는 한동안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져서 반등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환율이 오르는 추세니까 그런 네. 모멘텀이 좀 강하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외국인 들어오기 어렵고 왜냐하면 환율 상승이 애초에 시작된 것이 달러 강세로 시작된 건데 달러 강세가 시작된 배경은 기준금리 인상하고도 관련이 있고 유럽이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해서 거기 유럽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환율이 상승한 것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라 해서 달러의 가치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하는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고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유럽 비중이 크니까 달러 강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거라고요. 그다음에 전도표 나온 거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4.6% 기준금리에서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 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달러가 그때까지 이어지면 환율도 그때까지는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외국인이 손을 안 대는 코스닥 위주로 증시가 더 이상 코스피가 반등은 못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돈이 그 코스피에 있는 큰 대형주에 있는 자금들이 좀 일부 내려와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자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는 코스닥에 있는 테마주 위주로 좀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좀 작은 규모가 크고 한국 주식을 샀다고 하면 좀 대형주 위주로 살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코스닥에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코스피가 못 올라가니까 음.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또 그런 전략을 또 구상해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그 혹시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슈하고 내년에 뭐 상반기, 뭐 중반기 뭐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경기 침체는 일단 오겠죠. 왜 오냐면 그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그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도 엉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 경기 침체도 올 거고 이제 이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그 달러 강세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사오는데 달러 강세니까 싼 거죠. 물건이 싸지는 거예요. 사오는 수입 물품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그냥 연착륙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고요. 보세요. 미국은 어. 사실 걱정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시작된 게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이게 나중에 좀 구조적인 침체 이게 이어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은 좀 미국은 연착륙이 되고 우리나라는 좀 언제쯤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좀 보세요? 내년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타임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도 달러 약세로 돌았을 거고 그럼 환율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는 종속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네. 수출 의존형이잖아요. 네. 그 수출 의존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중국하고 미국에 한 60~70% 이상 그 의존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네.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도 좋아질 거고 그럼 경제가 살아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의존형 경제여서 그 미국 증시에 따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국이 풀리면 우리나라 경기도 그때부터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증시는 선반영된다 그랬잖아요. 실물 경기는 좀 어렵고 회복이 안 되더라도 네. 증시는 먼저 선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는 본다.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분. 네. 미국 주식은 지금 사야 될 때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피가 한동안 외국인 수급이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코스피 반등은 쉽지 않으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는 좀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큰 투자보다는 저기 테마주 위주로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하반기는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그 연령층이 40대, 50대 분들이 많고 네. 약간 중장기적인 스타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에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런 순간에 또 손실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쉬는 것도 괜찮을까요? 장이 불안할 때 잠시 매매를 쉬시는 것도 중요한 매매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매매를 쉬는 것도 매매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막 일단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해. 내가 저 주식을 안 사면 저 주식이 올라갈까봐 반대의 경우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자기 편향, 뭐 자기 학증 뭐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매매를 잠시 쉬는 것도 이럴 때 예를 들면 주식 뭐 유튜브를 찾아보든 아니면 뭐 알려진 뭐 학원 같은 데 등록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상승장을 준비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좀 얘기 좀 네. 여쭤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소외됐고 오늘은 네. 또 삼성전자 우가 5만 원이 깨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 모아갈 네.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 6개월 정도 계속 분할로 여유가 될 때마다 사가면 좀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주가는 사상 최대 주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2020년 11월부터 그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2020년 11월경에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동학개비 힘으로 9만 얼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9만 얼마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됐는데 어떤 저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2021년 1월쯤에 그게 삼성전자 최고점 부근이었어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기관에 계속 연일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지금은 좀 적절한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종목이고 우량주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물어봤겠죠. 네.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 뒤로 이제 계속 외인 기관이 파니까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은 환율에 베팅을 하고 환율에 베팅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그 환율 상승도 되고 환율 상승되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뭘 가장 먼저 사냐면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황금성 달러로 바꾸기 쉽게 팔아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 거래량이 많은 종목 위주로 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첫 번째가 삼성전자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하기도 하고 거래량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 사면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 삼성전자를 줄창 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계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하고 관계없이 올라갈 수가 없고 계속 하락만 하는 건데 이제 뭐 그렇게 계속 하락을 하면 얘는 언제 올라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쯤 돼야지 달러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조심스럽고 만약에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면 일부만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타임인 것 같고 만약에 보유 중이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 인상 멈출 때까지 아니면 환율이 꺾일 때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거액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환율이 꺾이는 신호 네. 그걸 보고 들어가도 네. 괜찮다. 그렇게. 환율 꺾이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뉴스에 막 나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뉴스는 환율이 조금 꺾이기 시작할 때 뉴스를 하지 않아요. 뉴스는 자기들이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환율이 하락하는 게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막 보도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신호를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네. 그 내적인 그런 뭐 역량이라고 할까요? 네. 펀더멘털 네.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네. 주가에 이렇게 좀 하방 그런 흐름들이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외부 요인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네. 3만 원 가다가 네. 그 1인 1PC 시대가 열리면서 1990년대 말 1인 1PC 다 PCS 폰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것부터 이제 애니콜 핸드폰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자기는 삼성전자를 9만 원 내려오면 사고 12만 원 되면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월째 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 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해 60만 원 갔어요. 진짜요? 9만 원에서요? 네. 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그렇게 웃기는 거죠, 그게. 와. 네,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대세 상승장이 오면서 한 대기 더 컨텀 점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10년 안팎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죠. 기억나시죠? 네. 스마트폰이 1, 2년, 2, 3년 사이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 맞아요. 그때 280만 원까지 갔어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강력한 테마가 형성된다면 아까 말한 환율 뭐 그런 걸 떠나서 올라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대체 후보가 폴더블 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폴더블 폰이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첫 해 뭐 100만 대 그러다가 뭐 몇 700만 대 그러다가 이제 1000만 대, 1500만 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이 옛날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대세를 끌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면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스마트폰도 일반 우리 2G폰보다는 가격이 비쌌어요, 당시에. 근데 더 비싸지. 예,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한데 그 폴더블 폰이 200만 원 가까이 돼 버리고 넘어 버리니까 네. 이렇게까지 투자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급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분위기 딱 잡히면 네. 뭐 폴더블 폰이 1인 대부분 폴더블 폰을 하나씩 바꾸게 된다면 그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파운드리나 뭐 로봇 이런 거. 그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건 TSMC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건데 그 자체는 그렇게 막 주가를 띄울 만큼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는 올 하반기까지는 좀 이제 비수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폭발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그렇게 좀 눈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없다는 거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이렇게 주가가 작년 1월부터 이렇게 거의 1년,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의 펀더멘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펀더멘털은 제가 얘기했죠. 6만 원부터 개인들이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가격 부근이에요. 그 펀더멘탈만큼 와 있다는 거죠, 그냥. 수급 때문에 좀 더 내려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펀더멘탈을 주가로 반영을 한다면 한 6, 7만 원 정도까지는 7만 원 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5만 원대니까 좀 더 떨어져 있긴 한데 9만 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착시라는 거죠, 그거는. 9만 원은. 예. 그거는 우리 그 동학개미들의 수급으로 그렇죠. 올라간 거라서.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 6, 7만 원까지는 뭐 펀더멘탈 돌아서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3, 40%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